그러니까 지금 내 경력이 무대 경력이 이렇게 이제 합산해 보면 거진 67년? 그럼 제 나이를 알게 되나요? 하여튼 60년 넘는 시간을 이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이제 그 여성 국국이라는 그 여자들만이 이루어진 창극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 국국의 히로인이었죠. 그러니까 뭐 임춘행과 그 일행, 김경수와 뭐 그 일행, 뭐 이런 식으로 그 일행자 붙여갖고 여자들만이 모여서 뮤지컬처럼 만드는 여성 국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엄마는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서 했고 저희 아버님은 이북 분이신데 연극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월남하셔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엄마의 하는 소리, 우리 것,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연극적인 재능, 이것들을 제가 갖고 이제 5살 때부터 무대에 서서 아역으로 무대 인생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근 60년 넘게 쉬지 않고 아주 뭐 TV나 탤런트들 또 스타들, 영화배우들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극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를 갖고 활동해왔는데 그 전에 연극 배우를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우리 모인 단체에서 왜 서양 연극만 하냐, 우리 연극은 뭐가 연극의 원형일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마당놀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당놀이는 사실 연극 배우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의 뮤지컬적, 우리의 연극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마당놀이인데, 저는 연극을 하시던 아버지와 또 소리를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국악과 연극을 접목시킨 그런 선두주자가 돼서 마당놀이에 탄생할 때의 일원으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연출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적인 연극을 만들고자,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재당하고 우리의 풍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윤문식 선생님과 또 김종엽 씨, 이렇게 해서 저 안 보여서 일부 고개를 하셔서 올라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좋아요. 네. 높아졌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모여갖고 한국적인 연극을 이제 찾다 보니까 우리 연극의 원형은, 서양 연극은 이렇게 대사를 하고 또 그런 그 순수 대사만 하는 연극, 또 뮤지컬, 춤, 또 무용하는 춤,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우리 연극의 원형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가무극, 춤과 노래와 연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전통 연희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우리 연극의 원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춤이나 또 꼭두각시 연극, 판소리,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그 굿 같은 것까지 예술로서, 종교가 아니라 예술로서 하다 보면 거기에는 춤과 노래와 연기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은 춤과 노래와 연기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융합적인 뮤지컬적인 게 바로 우리 연극의 원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을 갖고 가게 했었고, 극장은 그러면 서양 연극은 프로세니 마취아에서 이렇게 3면이 막히고 한 면만 지금 같은 구도로 되어 있는데, 한국 연극의 원형은, 그러니까 극장의 원형은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바로 마당이 우리의 극장이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거기서 탯줄도 묶고 또 죽으면 거기서 상여가 나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통과 의례가 모두 마당에서 벌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마당에서 함께 놀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곳이 바로 마당이 아니냐. 그럼 그 마당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극장에서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마당이 바로 극장이다. 그래서 마당에서 하는 연극은 플레이는 놀이, 이렇게 갖고 마당놀이라는 그 사전에 있는 개념의 마당놀이가 아니라 뮤지컬의 이름으로, 한국 음악극의 음악으로 이름으로 마당놀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때 그게 8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MBC TV에서 자기네들이 일반
이제 그 시청자들한테 뭔가 배려하고 보상하는 그 잔치 같은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 할까? 그럴 때 저희가 우리는 한국적인 뮤지컬, 한국적인 연극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선택이 되면서 마당놀이의 탄생이 MBC랑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는 예를 들어서 뭐 심청전 한다. 그러면 판소리에서 따왔고 또 이춤풍전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서도라고 해서 이북 해남 그러니까는 경기도하고 서도 쪽에 해서 또 그 지역 평양 그쪽 그 지역의 이북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요나 판소리나 이런 전통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춤은 탈춤이라든가 구조모형, 살풀이라든가 이런 몸짓을 배웠고 연극은 요즘 리얼한 연극으로 밥 먹었어?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어이 밥 먹었는가? 그래 한판 노세! 뭐 이렇게 불림조로 낙양동 천이와전 쑥! 막 이런 그 불림조에 우리의 연기 스타일을 넣어서 그 마당놀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당놀이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는 관객이 그렇게 올 줄 몰랐는데 정동극장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저 밑에 정동극장이 지금 어디냐면 그 전에 MBC 체육관, MBC 방송도 있었고 경향신문사도 있었고 지금은 뭐 거기 영화관으로 된 것 같아요. 거기 체육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체육관 왜냐면 마당이 없으니까 극장에 안 들어가고 사방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것으로 소통하는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마당이라는 공간이 없어서 체육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번부터 뭐 눈이 오는데 관객이 쫙 들어서 가지고 일회용으로 시작했던 마당놀이가 너무너무 관객들이 돌아갈 정도로 매진이 되니까 MBC에서 이거 매주 TV 드라마처럼 만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마당놀이에 그 11회 매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중간에 빠지면서 하여튼 40년간을 마당놀이로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개발한 마당놀이가 관객들 그리고 극장 문턱이 높았던 서민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처럼 마당놀이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연극쟁이들이 했던 마당놀이가 이제 장기 집권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윤문식 씨는 굉장히 재단, 해학적인 그런 즉흥대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잘 놀았어요. 그 다음에 이 김정엽 씨는 탈춤의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춤을 잘 췄고 저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배운 소리와 연기 이런 것들 접목해서 셋이 마당놀이를 하면 가장 잘 논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면 가짜 마당놀이다 그래서 30년 넘게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없는 연극쟁이들이 대중들이 아는 그런 배우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길놀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농악이나 뭘 하면 이렇게 깃대들 들고 막 이렇게 이제 길을 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 길놀이를 해서 관객들을 극장처럼 안 하고 이렇게 뭐 깔고 앉게 하고 이렇게 시골 장터 같이 마당 같이 해서 여기 이런 데를 앉으면 체육관에 의자보다 여기 앉으면 너무 다리가 아픈데도 일찍 들어와서 여기에서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객하고 배우가 같이 놀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관객한테 들어가서 함께 노는. 그러니까 연극이 서양 연극은 이렇게 극장하고 관객석이 분리돼서 서로 소통이 멀게 잘 안 되지만 여기는 함께 놀고 즉흥적인 애드립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바로 멍석 깔고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놀이를 하면서 배우들이 오면 관객들은 1년에 마치 추석을 기다리듯 또 설날을 기다리듯 명절을 기다리듯 가족과 다 함께 와서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웃음 속에 비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소리장도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해악과 풍자를 즐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고 아이들은 그 안에 이렇게 소품들을 굉장히 현대화했기 때문에
뭐 전화기도 나오고 이런 요즘의 이야기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소품을 즐기고 하면서 마당놀이가 매년 10만 명 넘는 관객들을 이제 늘 우리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연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는 그리고 1년 중에 6개월은 마당놀이를 전국 순회하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2달 공연하고 전국 순회하고, 그런데 뮤지컬 배우들처럼 뭐 트리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배우들이 그러니까 1인 1역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파도 주사를 맞아가면서 하는 그런 아주 투어를 하면서 마당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남자 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라스카라는 일본의 그 여자들만이 하는 데는 여자들이 남자 역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여성극을 하신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는 제가 이렇게 좀 약해 보여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목소리가 나오고 남자 메론 이렇게 해서 큰 목소리가 나오는 성량을 부모님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남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윤문식 씨와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컴비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이제 분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차이를 쳐서 여기 극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극장 위에다가 저런 걸 쳐서 들어갔고, 체육관은 이렇게 넓은 데다 저런 차이를 치고 거기서 분장도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마당 장터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문식 씨가 늘 제 하인만 하다가 어느 순간 신분 상승이 돼서 이춘풍역으로 올라가고 제가 춘풍 마누라를 할 때 같이 놀았고, 또 이제 이거는 흥부전입니다. 근데 흥부전에서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이런 돈을 크게 만들어 갖고 둘을 굴리고 막 이런 소품의 그 이용도 마당놀이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뺑파 역을 하고 신봉사. 근데 윤문식 씨는 늘 재미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청전에 안 어울린다. 그리고 마당놀이는 재밌어야 되는데 슬픈 심청전에 어울리느냐 했지만 지금까지 마당놀이 중에 최고의 역작이 심청전이었습니다. 눈물과 해악이 같이 들어가서 윤문식 씨가 신봉사를 하면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아주 명신봉사가 돼가지고 마당놀이 중에 제일 관객들이 좋아하는 레퍼토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청전에 그 바다에서 물에 빠지는 역할인데, 이게 마당놀이 지금 사진 보여주는 게 다 특징인데, 바다를 관객들이 옆에 있는데 이 천을 가지고 바다의 물결을 만들고 돛대 하나만 갖고 이게 배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심청이가 이렇게 인당수에 뛰어드는 장면도 관객들이 배우들이 심청이를 던져서 막 떨어지는 역할, 이런 것들이 그냥 옆에서 연극이 만들어지는 재미. 그러니까 옷도 벗고 다른 거 갈아입고 또 배우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마당놀이를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됐고, 이 옆에 관현악단은 늘 생음악으로 50명의 관현악단이 늘 생 연주를 하면서 저희가 그때 근 120명 가까이 대규모의 공연을 매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 휘나는 일이 어렵지만 많은 은행들에서도 막 이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서 후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체육관을 썰렁하니까 전체 대면은 배같이 전부 만들어서 돛대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무대 장치도 볼만한 뮤지컬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앉고 있다가 배우들이 심청 이렇게 던져서 하면 꽝 떨어지면 또 배우들이 앉습니다. 그런데 물결 속에서 진짜 관객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의 장면을 보는 데서 연출하는 거, 이런 게 마당놀이 특징입니다. 해학적인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저도 남자 역을 했는데 하다가 이것저것 고전 다 하다가 또 홍길동까지 했는데, 제가 또 홍길동 역할을 하면서 그 날라다니는데, 이게 이제 에피소드 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고공공포증이 있는데 남편이 연출자니까 저는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리허설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는, 홍길동이 자전거 타고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아마 그 E.T.가 손 이렇게 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영화가 이제 있어가지고 인기가 끌었는데, 그걸 패러디 한다고 한 건데, 리허설 할 때
자전거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난 연습할 때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홍길동이가 이제 자전거를 탁 하고 밑에 사람들이 막 홍길동 하면서 쫓아와야 되는데 자전거를 나는 겁도 없이 탔는데 자전거 무게가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뽀꾸러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만 남편이니까 자, 자전거를 이 자전거 씬을 없애든가 아니면 나는 홍길동을 바꿔라, 다른 사람으로. 그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스티로폴로 저거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메워서 스티로폴이 이제 가벼우니까 제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했는데 저 씬이 제일 인기가 있어갖고 아이들이 가장 잘 많이 와서 즐겁게 본 그런 그 홍길동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날아다니는데 저런 거를 기술이 그때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거 와이어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여기는 저희가 멋있게 날르지만 여기서 그냥 남자들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막 이렇게 잡았다가 막 내려갔다가 그 사람들이 노동을 막 해야 우리가 이제 멋지게 날아가고 뭐 이런 씬들을 그 몇십 년 전에 저 무대에서 직접 관객들이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걸 보니까 그게 살아있는 연극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평론가들이 와도 제일 재미있는 살아있는 연극이라고 평을 할 정도로 마당놀이가 관객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남자 홍길동이 그 분신들과 함께 이제 그 정말 나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러 가고 나중에 이제 그 좋은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리건 다 끝나고 나서 뭐까지 했냐면은 제가 제갈공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삼국지의 제갈공명까지 우리화시켜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중국 애들이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갈공명은 중국에서도 여자 배우가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삼국지는 저희가 최초로 마당놀이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마당놀이의 저 노래가 오늘 오신 손님 오늘 오신 손님 네 반갑소 하고 노래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로 멜로디를 똑같이 해서 오늘 오신 손님 이걸 한국말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국 지네들의 나라에 전국 순회하면서 마당놀이를 우리가 최초로 수출해서 중국의 삼국지를 저희가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조조 역할의 윤문식 씨가 엄청나게 웃기는 조조, 영웅이. 그래서 저 빨간 옷 입고 말도 소품들 이게 말입니다. 이런 소품들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말을 무겁게 안 하고 이렇게 천으로 해서 달리면 이렇게 막 말 달리는 것처럼 말같기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당놀이가 백마 그 다음에 저 활 쏘는 장면 적벽대전에서 이게 앉아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하면 활 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 관객들한테 미리 활을 놀라줬다가 활을 던지게 하면 우리가 받고 이런 식으로 관객과 함께 만드는 장면들을 연출해서 마당놀이도 굉장히 이겁니다. 바로 가서 관객들한테 활이 있으면 이 팔을 갖고 가서 꽂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관객이 탁 꽂아주면 이렇게 활 날라오는 것처럼 적벽대전에서 활 날라오는 씬 굉장히 재밌게 많이 만들었던 이게 이제 대강 마당놀이는 대강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뮤지컬보다도 한국적인 더 박력 있고 또 체육관에 하니까 관객들이 한 보통 2~3천 명이 들어옵니다. 평균 몇백 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관객들하고 30년을 이어왔는데 나라에서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그저 순전히 관객의 사랑으로 마당놀이를 3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당놀이 스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당놀이 하면서 뭘 배웠냐면 우리 것은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데 왜 사람들이 서양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걸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늦게 제가 이제 우리 국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만학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니까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음악대 교수로 갔다가 국악대학이 신설되면서 음악극과라는 과를 신설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배출된
그 배우들이 엄청나게 많은 트로트의 송가인이도 제자고, 예를 들면 박예리도 판소리하는 팝핀 현중하는 박예리도 제자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로 가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교육을 춤과 노래와 연기를 같이 가르치는 융합적인 교육을 시켰고, 그러면서 저는 TV나 그런 마당놀이를 잘 안 하면서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제 없어졌고, 그 대신 교육적인 걸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우리 음악극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까? 세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과 많은 작업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알았는데, 국립창극단에 예술감독으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제가 이제 교수로 겸직을 하면서 비상임으로 이제 창극단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제가 예술감독으로 갔다고 하니까 많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창극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그냥 인터뷰에서 쓰지 창극을 본 기자가 없는 게 너무 쇼킹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기관에 국립단체에 이렇게 월급 받고 인재들이 있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없고, 그냥 연례 행사로 월급 받고 그냥 대강 공연 심청전을 100년 가까이 한 심청전을 계속 하고 있고 춘향전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창극을 이제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창극을 만들겠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이게 수군가 아이프라이어라고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 연출가가 와서 우리나라의 수군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도창이 있잖아요. 판소리 할 때 도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갖고 하나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 아이프라이어가 그림 너무 잘 그리고 무대 미술을 잘하는데, 무대 미술 잔치처럼, 그리고 우리 소리가 어우러져서 독일에 갔다가 너무 기립박수들을 다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제 제가 장화홍련이라는 스릴러 창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극하면은 여기 보신 분들 안 계시죠? 창극 한 분.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가끔가다 정말 애정을 갖고 오시는 분들 있지만, 대중들은 창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제가 그게 판소리를 가지고 춘향전, 심청전, 흥보전 하는 게 창극단인 줄 알고 있었을 때, 장화홍련이라는 한태숙 연출을 불러서 스릴러 창극을 만들어가지고 이 샤워 무대에다 샤워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장화를 샤워하게 되는데 죽이는 씬, 그리고 영화보다 더 무섭다는 말을 들을 정도고, 저렇게 그 귀신들 환영들이 오고 무대도 음산했고, 그렇게 이제 시골에서 창극을 한다 그러면 할머니 아줌마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봅니다. 근데 중간에 일막 끝나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창극이요? 이러면서 이 창극이 뭐 이래, 이거 망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나가시는데, 그분들이 버스 한 대는 나갔지만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진인데 첫 공연이, 그리고 표는 초대권 없이 다 현장 판매 아니면 예매로, 그러니까 관객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머님 할아버님만 오던 창극이 젊은 관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 매스컴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도와주시고 뭔가 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스릴러 창극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 창극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신선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저렇게 너무 변하면 안 돼서 뱀이장전을 마당놀이처럼 또 창극에서 놀게끔 또 만들어서 이것도 관객들한테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서편제를 영화를 했는데, 사실은 소리꾼들의 얘기를 서편제가 소리꾼들의 얘기인데 영화나 뮤지컬에서만 했지 창극단이 해야 되는 작품인데, 윤호진 씨라고 제일 유명한 또 연출가가 있죠. 우리나라 명성황후 만들고 영국 만들고 했던.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최고의 연출가들만, 영국 연출가들만 모여서 다양한 창극을 만들어라. 그리고 관객이 볼 수 있는, 일단 좋다 나쁘다 성공이다를 떠나서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야
창극한테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발전이 되는 거니까 일단 관객한테 보여주는 연극을 하자. 그래서 이 서편제를 무대, 대극장 큰 무대에 꼬불꼬불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노래하면서 하는 씬을 무대에서 재현하면서 이것도 직접 들으니까 눈물이 나죠. 판소리는 엄청나게 감동이 있는 음악이니까. 그런데 창극이라는 것은 판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주가 되는데 판소리는 우리나라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음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판소리 자체가 1인 모노드라마예요. 그런데 판소리로 들어야지 창극으로 하면 극성이 있어야 창극이 살지 아니면 판소리 듣는 게 100분 낫습니다. 창극이라는 것은 창과 극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판소리만 가지고 놀던 창극이라서 제가 시도한 것들이 창극단에서 사람들이 저를 창극을 망치는 원흉처럼 생각하고 막 그 연판장들로서 쫓아내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런 창극을 이제 개혁적으로 하니까. 근데 관객이 올고 회전문 관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팬클럽이 생기고 젊은 관객 현대 이런 음악을 좋아하는 오페라나 발레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관객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한동안 창극의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양한 그래서 학 같은 것도 이런 축으로 그 서편제의 학마을에 학도 춤을 해가 그러니까 볼거리 그 다음에 들을거리 뭐 미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창극이 이제 점점 그리고 안숙선 선생이 직접 마지막 그 눈먼 송화로 나와서 저 할 때는 관객들이 다 울고 한 번 본 사람은 또 오고 하면서 이제 매번 창극이 이제는 창극이 다음 창극을 보러 가고 싶다. 또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창극이 변형을 했는데 제가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메디아라는 작품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극에서 메디아라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우리나라 오바탕은 너무 오랫동안 100년을 가까이 했으니까 창극의 역사가 100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춘향전은 외국의 유명한 거장들한테 고전을 맡기고 또 외국의 고전들은 우리나라 젊은 연출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서로 상호 소통하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메디아를 만들었는데 보이시죠? 박일이라고 요새 뭐 텔레비 많이 나오는 판소리꾼인데 이 절절한 메디아의 슬픔을 판소리가 가장 잘 어우러지게 했다 이런 평을 들으면서 창극 배우들이 이런 식으로 의상과 또 뭐 무대의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신선하게 변화 뮤지컬이지만 소리 자체는 판소리니까 더 강렬해요. 우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메디아 그 다음에 이제 병광세 점찍고 옥녀는 창극의 기록을 세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병광세전을 이제 해보자. 근데 우리나라에 판소리는 12마당이 있었는데 5마당만 되고 있었어요. 유실된 7마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병광세전도 있고 배비장전도 있고 뭐 장기전도 있고 뭐 가짜 신선타령, 매화타령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있던 게. 그래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병광세를 하려고 그랬는데 병광세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에로틱한 남자의 그런 이상한 그런 욕정적인 모습만 보였지 병광세가 갖고 있는 장승 문화 그 다음에 그 해학들 문헌에서 나오는 아주 재밌는 그리고 슬프고 뭐 그 유목민들의 애환 이런 게 들어가서 작품 자체가 너무 좋은데 에로틱한 것 쪽으로만 그 상업 영화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병광세 옥녀는 장승들도 사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에 또 창극 최초로 그 어디를 갔냐 되게 외국을 우리가 창극 같은 걸 가면 이제 중국에는 경극이 있고 일본에는 가부키가 있잖아요. 그건 외국 사람들이 잘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판소리는 알아도 창극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창극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거를 갖고 가서 우리가 돈 들여서 극장을 빌려갖고 해야 되는데 이 병광세전 찍고 옥녀는 병광세전이 아니고 옥녀전인데 그냥 옥녀전은 모르니까 병광세를 점을 찍어보고 옥녀를 하자. 근데 그걸 점 찍고라고 말을 풀어서 저렇게 했더니 이제 제목이 재밌어졌는데 저거는 프랑스의 아주 뭐 정말 최고의 그 실험연극만 하는 최고의 극장에서 저걸 사갔어요. 우리 최초의 수출 작품입니다. 이것도 마당놀이의 삼국지를 수출했듯이 이거를
수출해서 제대로 돈을 받고 프랑스에 가서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인기가 이게 지금 이제 프랑스 그 테아트르 드 라빌이라는 공연장이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이슈가 되는 작품들이 공연되는 극장인데 여기를 갔는데 이 극장이요 여기서부터 저기 3층까지 쫙 찼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없고 전부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떨리고 과연 이게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재밌게 들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판소리를 번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프랑스 말로 다시 이제 이거를 번안해서 여기다 이제 자막이 나가고 그 남편이 사실 프랑스에서 연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딱 앉아있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걸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졸면 어떡하나? 중간에 나가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중간에 얘가 옥녀가 첫째 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고 둘째 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고 그 노래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웃으면서 박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랬더니 그게 바로 프랑스의 그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 중에 그 가사가 똑같은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어떻게 해서 죽고 그 노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대입시켜서 해놓으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을 가려면 우리나라 직역을 해서 의역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정서를 입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성공하겠구나 이걸 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데 이제 이게 한 3시간 넘는 연극인데 1시간 반에서 딱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이제 추임새를 해야 돼. 원래 판소리는 추임새를 했는데 소리를 하면 아유 잘한다 얼씨구 어이 이랬는데 하니까는 소리꾼들은 그런 목이 안 나오거든요. 추임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혼자서 어이 잘한다 혼자서 거기 앉아서 외국 사람들 틈에 껴가서 혼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이 잘한다 그렇지 막 이랬어요. 일 막 끝나고 나가는데 내 옆에 앉았던 외국인이 나한테 가면서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더라도 하여튼 그래갖고 관객들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올까 막 이렇게 쫄고 앉아 있었어요. 관객들이 그냥 갔으면 어떡하나 더군다나 외국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보니까 관객 중엔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 프랑스에 가까운 지역에서 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프로듀서들도 많이 왔고 그런데 다시 꾸역꾸역 들어오더니 뒤가 꽉 차는 거예요. 그들이 2막까지 끝났는데 기립박수를 5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제가 진짜 금메달 딴 기분이고 눈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막 진짜 나만 안 알아줬지만 창극 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가부키나 경극하고 비교되지도 않던 창극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판소리가 아니고 성공을 했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뭐 대서특필되고 점점 창극의 위상이 엄청 높아져서 전 또 상도 많이 탔고 여러 가지 저한테 영예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병간세 정직고 공연은 지금까지도 매연 레파토리로 공연이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안 들면은 뭐 뮤지컬 하는 사람이 맘마미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는 그 뮤지컬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창극단은 손님이 이제 좀 들어야 될 텐데 할 때는 꼭 병강세전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병강세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향전을 하는데 안드레이 소반이라는 세계적인 연출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 창극이 있는데 춘향전을 좀 흥보전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찍은 흥보전 원본을 갖고 갔더니 그러면서 막 재미없다고 이 사람 막 건방을 떨면서 아주 무시하면서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선배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너 창극해라. 요즘 창극이 네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하겠다. 그 대신 춘향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은 똑같이 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춘향을 다른 춘향, 디퍼런트 춘향이라고 해서 너무 새로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춘향과 이도령이 이렇게 풋풋하게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이제 춘향이가 저렇게 발랄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학도는 김정은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우리 기생 그 파티할 때는 얘들을 기쁨조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변학도의 인상이 바로 김정일이 같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여기 해석은 뭐였냐면 백발 춘향이가 옥에서 기다렸는데 이도령이 이제 장원급제 해갖고 성공한 후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춘향이를. 그 사람은 그렇게 이거를 설정을 해갖고 암행어사 출도도 없고 뒤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은 암행어사 출도하고 막 춘향이가 막 해서 이도령 만나야 좋아하는데 굉장히 차갑게 아주 하얀 백발의 춘향이가 다 이렇게 옥에서 칼수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나니까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했지만 요것도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 고전을 그렇게 나쁘게 바꾸고 우리 민족들이 저 춘향전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이 보는 우리의 고전의 재해석 이것도 필요하지. 늘 100년을 똑같은 작품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욕과 함께 칭찬과 많이 받은 다른 춘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방연은 이제 또 이게 새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신 씨라고 또 제일교포의 유명한 연출가가 코카서스의 백무건이라는 작품을 그러니까 서로 애기 잡아당기면서 네 엄마다 기른 엄마와 낳은 엄마의 그 싸움 하는 것을 창극을 했는데 이렇게 관객을 무대 위에다 국립극장 무대 위에다 간격을 안 치고 그 앞에서 놀았어요. 마당놀이처럼. 그러니까 이 작품도 무대 장치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대에다가 저런 큰 다리를 해갖고 눈이 막 펑펑하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미학적인 그런 또 해학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백무건도 그리고 주인공도 예쁜 주인공만 안 다니고 저렇게 예를 들면 아주 개성 있는 배우들을 써서 창극단의 주인공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다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10명의 신인들을 뽑아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옛날 배우들은 옛날에 젖어서 새롭게 안 하려고 해서 젊은 배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적벽가는 오페라 연출가 이소영 씨가 와서 했는데 무대에 딱 요 부채살 같은 무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피면 부채살이고 저렇게 배도 됐다가 뭐 제갈공명을 삼고 처리하려고 가는 장면이 됐다가 저거 하나로 무대를 변형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도원결이 하던시 그 다음에 저거 이제 배 타고 가는 아까 그 무대 봤던 게 저게 펼치면 배같이 돼 이렇게 노를 저으면 배가 되고 무대 장치가 정말 최상급인 무대 장치를 국립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타고 나중에 이게 제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진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 제 떨어지는 무대까지 만들면서 공연했는데 팔순 먹은 송순섭 씨라는 판소리 명창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인네가 나와서 적벽가를 열창하는데 거기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미학적인 무대 이것들이 창극이 저렇게 발전을 했어? 하는 식으로 이제 뵀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어떤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고맙네 이러면서 난 내 생전에 이런 창극 공연을 볼 줄은 몰랐네 하고 가는데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피아노 소리 난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르페오전이라고 오페라에서 가장 최초의 우리나라 작품으로 하기 힘든 거를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공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 장치가 이소영 연출은 오페라 연출가라서 그런지 무대에 쏟는 그런 힘이나 그리고 역량의 퀄리티가 엄청 높아서 창극이 다른 공연들을 다 압도했습니다. 무대 장치만 봐도. 그 다음에 우리 소리가 갖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미학적인 부분과 이 소리의 강렬함에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창극의 시대다. 모든 배우들, 모든 PD들이 다 창극이다, 창극. 나도 연출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여인들.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히트 작품인데 싱가포르의 옹캥생 연출이 와서 창극을 트로이 연출을 해가지고 트로이 여인들이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전부 순회하면서 이것도 옥녀처럼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기립박수 치고
이 콧대 높은 오스트리아 사람들까지도 발을 부르면서 박수를 칠 정도로, 그러니까 지네 얘기를 우리화시켜서 하니까요. 그래서 외국을 가려면 공통분모적인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다 판소리를 입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 스토리를 아니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저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감동이 더 강해진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외국을 가려면 이런 작품으로 이게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온갖 세계의 PD들이 다 모이니까 그분들이 초대를 해서 저희가 일본부터 시작해서 미국 막 거진 열매국을 순회하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19년도에 그만뒀는데 20년대 초에 이제 다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뭐가 터졌잖아요. 코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트로이 여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객들이 꽉 차가지고, 트로이 여인들이 이제 요즘도 창극이 트로이 여인들을 계속 우리가 앵콜 할 정도로 서양 관객 뭐 다 외국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빈 페스티벌, 런던 국제영화제, 홀란드, 뭐 암스테르담 이런 데를 막 가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창극 때 했고, 뭐 흥보시를 또 흥보시라 그래가지고 흥보의 전생부터 시작해서 작품을 만들었고, 또 이제 이렇게 흥보시를 제비가 와서 박씨를 줬는데 외계인이 와서 흥보씨한테 선물하는 이런 재미있는 그것도 하고, 이제 제비가 날아드는데 저런 진짜 제비, 여자들을 홀리는 제비로 나와가지고 제비가 쫓겨다, 이런 식으로 해악과 풍자를 넣어서 관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작품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불도 만들었고, 또 이제 신창극 시리즈라 그래서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진책 씨라는 사람이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출자인데 제가 한 7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남편한테 연출 의뢰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2018년도에 창극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이렇게 합창으로만 해가지고 하나도 세트 없이 딱 저렇게 해서 부채만 가지고 만들었던 아주 굉장히 또 좋은 작품이 하나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소리도 이렇게 했고, 신창극 시리즈도 했고, 뭐 다양한 작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폐왕별이라고, 그 영화로 유명한 폐왕별이를 중국의 연출가가 와서 19년도에 이런 걸음걸이도 이렇게 연극처럼 했고, 음악도 쟁쟁쟁 하는 중국 음악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판소리를 넣어서 우리 배우들이 엄청나게 잘했고, 여자 역할을 김준수라는 그 창극의 스타 배우가 우희 역할을 해서 폐왕과 별이의 애절한 연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에는 무슨 작품 할까, 다음에는 무슨 작품 할까 하는 식으로 매번 새롭게 갔기 때문에 창극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제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제가 갔던 그런 연극들이, 이제 창극들이 중국도 가야 되고 막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끊겨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창극을 바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음악극에 이제 꺼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뮤지컬이 진짜 인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마당놀이와 창극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이제 마당놀이도 주문을 시켰고, 창극도 다시 재발견이다, 창극의 발견이다 할 정도로 음악극의 역사를 이끌어갔는데, 이거는 엄마와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신 DNA로 제가 우리나라 전통극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획을 긋게 돼서 너무너무 제가 잘 사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제 얘기만 한다기보다는 창극과 마당놀이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길게 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우리나라 음악극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늦어서 오늘 노래를 아까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하여튼, 근데 혹시 끝나기 전에 창극이나 마당놀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두서없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요! 꼭 이제 토막 소리를 할 때 그때요 이렇게 합니다. 판소리가 판소리로 짜면 8시간 9시간씩 긴 거는 하고 짧은 소리는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한다 해서 토막 소리인데 오늘은 흥부전에서 추석이 다가오니까 박타서 돈이 나오는 계곡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때요 흥부 마누라가 추석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먹을 것이 전혀 없어 가난 타령으로 우울한디 역시 대단하신 분들 좀 잘하십니다.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녀를 가난이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잘 살았니 이년의 팔자는 어이허여 이 지경이 웬일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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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팔자야 이렇게 울고 있을 적에 흥보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운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만 울고 우리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스를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아다가 자식들하고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흥보 내가 박 한 통을 따다 놓고 가는디 눈치 보죠? 박 한 통을 따다 놓고 가는디 시지롱 실번 얼씨구 장거주소 바쁘실 겁니다. 에이여로 당거주소 이 박을 타고 들랑언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사실 지난 작년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이 혁명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건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를 특히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인류가 새로운 대륙으로 이동을 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다.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혼란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데이터로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 98%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표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 10대 기업이 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운 표준 문명을,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는 기업들이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인류 스스로의 선택 때문이죠. 인류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거 감염이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상을 다 바꿔버렸어요.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교육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해결하게 되죠. 근무도 재택근무, 이제 표준을 해야겠어. 대학도 그냥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부 대체 중입니다. 보통 팬데믹이 오면요 7년이 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근데 지금 2년 차죠.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인류가 이 감염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디지털 문명, 디지털 공간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건 좀 어렵겠는데 하는데 다 힘들어지고 새로운 기업들은 인류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노멀이라는 게 뭐냐면 인류가 디지털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한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던 역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도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그때까지는요 유럽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징기스칸한테 당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492년 이후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그리고서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어진 게 바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 이후로 이제 전 인류의 문명의 표준이 서구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세계관이 아시아에 왔을 때 우리가 참 일본과 다른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 크로네 사건이라고 흑선 사건이라고 하죠. 일본은 미국의 페리호 증기선이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중국이 종주국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이, 서유럽이 종주국이네. 그리고 문명 표준을 전환한 다음 메이지 유신을 실행하죠. 딱 우리보다 갑신정변보다 70년 앞서서 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조선은 어땠느냐? 아니 되옵니다. 전하, 청나라를 배신한다니 서구 오랑캐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늦은 표준 문명의 전환으로 인해서 조선은 멸망합니다. 그것도 70년 일찍 받아들였던 일본에 의해서 말이죠. 이게 왜 표준 문명의 전환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하느냐를 보여준 역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을 고생했죠, 저희가. 저는 이번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신대륙을 발견했다, 인류는. 그랬더니 저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열어놓은 상상의 신대륙. 어떤 거냐? 여러분, 세계 1등 기업들을 모아놨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은 유튜브를 갖고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국 어디 있죠? 세계 최고의 방송국인데 방송국이 땅 위에 없어요. 인류의 상상의 공간에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아니, 한 달에 20억 명씩 모여서 논다는데 방문은 못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쇼핑몰인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어디? 인류, 표준 인류의 상상의 공간, 상상의 신대륙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되었다는 카카오도, 네이버도, 쿠팡도 우리가 방문할 수 없는 새로운 대륙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끊임없이 창조해갑니다. 요즘 암호화폐의 최고라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한 번도 금융 관련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을 창시하죠. 어떻게 해서? 이 새로운 지식 세계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그걸 편집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런 새로운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류들이요. 야, 택시도 그럼 바꿔보자. 호텔도 바꾸는 게 어때? 방송국도 바꾸자. 그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표준 문명이 돼버린 겁니다. 인류가 선택권이 있었는데 지상파 안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60%는 유튜브 봅니다. 저녁 7시. TV는 몇 프로 보냐? 28%. 이 엄청난 변화, 문명 표준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까지 생긴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 새로운 메타버스는 어떤 거냐면 심지어 거기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어요. 야, 거기서 생활하자. 거기서 게임도 하고 생활도 하고 거기서 돈도 쓰고 경제도 만들자. 그러더니요. 최근에는 여러분 NFT라는 등기소까지 생겼습니다. 야, 그림을 그려갖고 화가가요. NFT라는 걸 통해서 디지털 신대륙에 등록을 해요. 여러분, 디지털에서 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쓰냐면요. 국가가 없고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등장한 게 이 암호화폐나 또는 그 블록체인인데, 야, 그걸 기반으로 등기소를 만들자. 그게 NFT입니다. 세계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명인 비플이요. 야, 나도 그럼 그림 하나 팔아보자. 그리고 NFT에 등록하고 팔았더니요.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780억에 팔렸어요. 에이, 처음에 있는 현상이겠지. 전 세계 최고의 화가들이 지금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트 경매의 최고 회사인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경매소를 열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야, 디지털 아트 경매를 해보자. 182억. 그러면서 이게 경제기가 형성이 되는구나. 모든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대표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라는 데인데요. 올해 9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이 기업은 9조로 출발해서 지금 72조 가치를 넘었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에 새로운 세계관들이 마구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가 저희 학생을 지도하면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25살 박사과정 학생이요. 기계공학을 하다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어. 그러더니 2년 만에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오픈소스를 갖다가 조작하더니 딥러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소스인 줄 아세요? 알파고를 이겼던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의 다음 버전 알파제로의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그걸 개발했어요. 2년 만에. 야, 너 대단하다 그랬더니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코딩을 가지고 모디파이를 해서 폐기종을 진단하는 엑스레이 판독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심전도를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슈퍼 사피엔스, 디지털 신대륙의 새로운 인재들이에요. 얘들이 세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목할 게 오늘 김성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새로운 K 컨텐츠의 미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디지털 신대륙의 특징이 뭐냐면요. 경계도 없어요. 언어적 장벽도 없어요. 그냥 다 놀아. 다 같이 노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엄청난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TS예요. 여러분 빌보드 싱글 차트 10주 연속 1위는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걸 했습니다. 얘들이요 2013년 데뷔하고 2017년 미국 1위가 됐는데 그걸 만든 게 누구냐? 자본도 아니었고 방송의 힘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팬덤 아미가 SNS에서 활동해서 얘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 가수를 좋아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유튜브가 전 세계 표준 방송이죠. 조회수 1위. 제가 작년에 조회수 2위라고 소개했는데 이제 조회수 2위가 아니라 1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게 아기상어입니다.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이 노래가 유튜브 1위예요. 경쟁 기업이 어디냐? 디즈니예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잖아요. 야, 한국의 노래가 아무 인지 능력이 없는 애기들이 왜 좋아하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조작할 수 없고 반드시 눌러야 그 숫자가 올라가는 이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디즈니도 놀라 자빠질 거예요. 그뿐인가요? 동남아 이 베이비샤크가 맨 처음 뜬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노래가 뜨면요 동남아는 아주 난리가 나요. 이번 BTS 맥도날드 버전 나왔다는 거 보셨죠? 그것 때문에 모든 이 자카르타의 맥도날드 매장이 완전 올스타 됐습니다. 그거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또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웹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종주국은 일본이었죠. 그런데 디지털에서 웹툰이라는 영역은요 누가 1등을 했냐? 대한민국이 1등을 합니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넷플릭스라는 데이터 기업이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여신강림 또 최근에 DP라고 군대 얘기하는 드라마 나온 거 있죠? 그 모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스토리들이 전부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 웹툰 작가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여러분 옛날에 만화가가 되려면 유명 작가 화실에서 10년 밑그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조회수 1등이 1등이야.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젊은 작가들이 야 그럼 나도 해볼까? 나 군대 갔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웹툰을 그렸더니 저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는 힘이 있을까요? 심지어 MZ세대, 전 세계 MZ세대는요 K 컨텐츠에 지금 미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소프트 파워, 문화 매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다 빼고요. 세계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관심 있고 좋은 나라 뽑았더니 대한민국이 2020년 세계 2위가 됐어요. 2019년에 몇 위였냐? 15위. 한국 그러면 전쟁 나고 북한에 위협이 있고 그런 나라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거기는 한국판인 거예요. 아시아는 그냥 한국이 다 쓸어버렸어.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건지 아세요? 일단 식품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라면 37% 늘었고요. 비비고 만두가 1조 300억어치가 팔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는데 우리나라 삼각김밥이 뭐니 먹겠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 가전시장 1, 2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툽니다. 이게 옛날 80년대 일본 생각나시나요? 사람마다 다 소니, 집에는 소니 TV, 자동차는 도요타.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가 프리미엄 받기 시작했어요. 왜? 신차가 늦게 나온다. 이 어마어마한 변화, 그걸 만든 게 바로 대한민국의 컨텐츠 파워라는 거죠. 오늘 이 보여주셨죠? 여러분 역사가 없는데 인문학과 예술은 싹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축적된 인문학과 예술의 힘, 이건 과학적, 저 같은 엔지니어도 금방 분석이 되는데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판소리를 들으면 심금이 울리기도 하고요. 옛날 것인데도 야 그게 너무 좋다. 출발이 어디였냐? 여러분 대장금 기억하시죠? 그게 중동에서 80%의 시청률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컨텐츠 전문가들이 디지털 문명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조회수가 늘지 않는다, 팬덤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께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아니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대요. 최근에 UN 무역협의회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US 뉴스 리포트라는 신문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를 군사력과 경제력을 합해서 8위로 매겼어요. 여러분 이제 앞에 누가 있냐면 7위에 프랑스, 6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도 제꼈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위상이에요. 현대 인류 100년사예요. 1960년대에 최빈국이었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우리가. 1970년대 개도국이 됐다가 드디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지금의 데이터를 봐도 앞으로 50년간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즉 우리만 유일한 기적을 만든 나라. 이 기적을 만든 힘이 뭘까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요새 삼성전자 사장들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너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잘 모르겠어. 김상현 선생님, 아니 대한민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됐죠? 잘 모르시겠지. 그냥 열심히 사셨죠. 이런 걸 저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고요. 100년 내리 우리 국민이 열심히 살면서 만들어낸 기적. 우리 아이들한테도 당연히 있는 기적. 여러분 대한민국 애들은요 게임을 해도 남달라요. 다른 애들은 게임하면서 다른 나라 애들 막 논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게임하면 꼭 땅을 사러 간대요. 땅을 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밤새 일을 해서 그 땅을 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사냐? 그냥 모르겠어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저력은요. 저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한 나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묵묵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자.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진짜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래서 일반 나라에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이 기적 같은 선진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말도 안 돼요. 아니 반도체 일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일본도 포기하고 결국 독일도 포기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단 이제 그 문명을 어디서 싹 틔워야 되냐? 디지털이라는 신대륙에서 싹 틔워야죠. 국경도 없어요. 어떤 레가시도 힘이 없습니다. 권력은 전부 소비자가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에서 힘을 얻는 건 오로지 팬덤을 얻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애플 보세요. 기술도 떨어지고 반도체도 없고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8억 명이 느낌적인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매료돼요. 이걸 우리 기술에 담으면 돼요. 우리는 세계 최초 기술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네, 일본을 제꼈으니까 그건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하면 돼요. 그런 새로운 룰이 있다 그러면 그 대륙의 룰에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김성현 선생님이 제일 느끼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일 지난 30년간 투자 안 하고 돈 안 들인 데가 컨텐츠입니다. 대중음악에 누가 한번 손댄 적 있나요? 그런데 일본은요 80년대 돈 벌자마자 한 게 20년 장기 투자로 비틀즈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팝이 막 컸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돼요.
여러분 심지어 BTS가 국악을 접목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열광해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의 숙제는 신대륙의 신문명의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 콘텐츠에 많이 열광하는데 그들의 심장을 노래하게 하면 돼요. 세계 1등 기업이었던 애플이 하는 것처럼 난 애플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난 삼성이 너무 좋아 현대차가 너무 좋아. 이미 애기들이 BTS가 아기상어가 그걸 했잖아요.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신대륙에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든다면요, 이건 전쟁을 통해서 이겨갖고 식민지로 고름을 짜듯이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의 평화를 함께 누리면서 진짜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여시는 게 기적을 만든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